신유물론을 소개하는 영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신유물론의 배경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요. 신유물론이란 어떤 이론인가요? 신유물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논문도 있죠. 그게 최근에 작년 연말에 나온 논문인데, 거기서도 이제 신유물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논의를 전개를 합니다.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마디로 신유물론의 특징을 알려면은 이제 예전 구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론이 있어요. 그 구유물론은 대표적으로 이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 고대 유물론자로부터 시작해서 근대 유물론자들, 홉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것을 이어받은 막스, 어떤 사람들이 유물론을 얘기를 하죠. 이걸 구유물론이라고 이제 통칭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구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결함이라고 이제 신유물론자들은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신유물론은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 구유물론자들 같은 경우는 수동성으로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유물론자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 특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능동적 특성이라고 할 때 이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체로 이제 철학사조 안에서는 인간에게만 귀속된 것이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능동성인 거죠.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주체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창출한 그 인간, 능동적인 주체인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능동적 주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의 데카르트 철학 이후에 주체로서의 코기토를 앞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한 그 근대 철학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낯설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신유물론자들에게는 물질이 능동성이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을 부차화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특성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반휴머니즘, 비인간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로즈 브라이도티가 유행시킨 표현에 의하면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측면들을 오롯이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상태의 유물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근대 이전의 유물론자들이 인간을 주체로 세우고 그 반대편에 물질을 놓고 이 인간이 물질을 지배하는 상황을 얘기를 했다면, 신유물론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전된 상황들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 물질적인 것들, 통칭해서 비인간, non-human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능동적으로 인간을 구성해내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겠죠. 사실상 우리는 현대라고 하는 이 시공간에서는 그러한 비인간의 능동성과 인간의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현저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기술들이 인간의 사고나 인지체계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문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계속 있어 왔죠. 이것이 바로 신유물론자들이 예전에 구유물론자들과는 차이나는 지점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간이 아니라 비인간,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반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유물론자들의 공통된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신유물론자들의 그 구별된 차이나는 이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분법적인 대립 있죠. 그 이분법적인 대립을
형해화시킨다고 할까? 그 구분 자체를 없앤다고 할까? 근데 이 없애는 과정이 굉장히 역설적인 과정을 통해서 신유물론자들은 이분법 자체를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릭 돌피언과 아이리스 반데의 트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을 이분법을 극단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게 되냐면은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매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과학을 통해서 그 이분법 자체가 극단화됨으로써 해체되는 상황인 거죠. 재밌는 상황인데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정신적인 것이 나오고 그리고 정신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물질이 나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물질 안에 정신이 그 정신 안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호 뒤얽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뒤얽힘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인데 신유물론자들한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학 철학자인 카렌 바라드가 사용하는 개념이죠. entanglement라고 하는 그 뒤얽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바로 이 이분법을 해체하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 안에 정신이 있다, 정신 안에 물질이 있다고 해서 이게 고대 원시 신앙에 해당되는 애니미즘이나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철저하게 과학에 기반하고 현대 과학의 발전에 기반해서 그 이론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법을 행위화시킨 거죠. 이 이분법이라고 할 때는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도 있고요. 신유물론자들 중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이분법이 바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이제 고전적 계열에 속하는 페미니스트들, 예를 들면 시몬 드 보부아르로부터 시작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젠더라는 개념이죠. 이 젠더는 사회화된 성인 것이죠. 여성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보부아르의 유명한 말이 있듯이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젠더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젠더와 성의 이분법 이것도 이제 신유물론자들 특히 신유물론적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돌파해 나가야 될 그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몇몇 신유물론자들이 있는데 어떤 무성적인 대상들이 있어요. 성과는 관계없는 대상들 또는 생물학적 성과 젠더로서의 성을 횡단하는 그런 존재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인간적 측면에서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페미니즘 그룹들이 분화되기 시작하죠.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성인가 아니면 젠더로서의 성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매모호한 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현대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사이보그도 있죠. 그 사이보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남과 여, 젠더와 성이라고 하는 것의 이분법이 무너지는 또는 모호해지는 상황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분법을 돌파해낸다 또는 이분법을 횡단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유물론들이 얘기하는 이분법을 횡단하고 돌파한다라고 하실 때는 그 범주 안에는 정신과 물질도 있고 남성과 여성도 있으며 성과 젠더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분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좀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보면은, 이게 고전적인 또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눈치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형식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이론도 아니죠. 이분법 자체를 횡단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깨나가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또 변증법적이지도 않아요. 변증법에도 분명히 정립과 반정립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있죠. 그리고 또한 신유물론자들은 이것을 쉽사리 종합하는 형식으로 가지도 않죠.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블루즈가 등장을 하죠. 바로 이제 차이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미시적인 것, 분자적인 단위, 또는 현대과학의 얘기를 하는 입자 단위, 입자 아래의 단위, 여기까지 물질을 분석해야 들어가는 것,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물리학적인 단위, 아주 거시적인 단위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항상 법칙이라는 것은 물론 있죠.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항상 그 법칙들을 위반하는 예외들이 있고, 그 예외들로 인해서 이론이 발전하고, 또는 그 예외들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이 생겨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둘러주는 특이성, 특이점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사건과 동치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신유물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논리학이랄까요? 그것은 이제 일종의 차이의 논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과학도 들어가고, 그리고 과학 중에서도 이제 물리학, 현대 물리학이죠. 생물학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둘레이저의 철학, 또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까지의 과학 이론의 발달, 그리고 철학 이론, 이 발달한 것들 모두 다 함께 아우르는 방식으로 신유물론은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의 신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신유물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